서울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가서 살아도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이양을 해주면요,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금 개혁이 확실하게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은 인구 부양 부담비가 1대1이 되는 한 4, 50년 뒤에 청년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정재훈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 부부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이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제 소위 말해서 50대 50 나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굉장히 이제 그 체험하고 이제 살아왔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본다. 이런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균등 분담,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한다든지 경력 단절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부간에 어떤 그런 끊임없는 소통,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부부간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이제 이런 어떤 성별 역할에 있어서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등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남성들에게 특히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제 그 가사 돌봄 노동을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르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성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그러세요. 왜 힘드실까요?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아빠들은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힘들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아빠들에게 여쭙고 싶은 게, 아빠가 진짜 다 하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빠가 하고 계시는 게 실행만 하고 계시는 걸, 주로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조직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많은 시간을 점점 많은 아빠들이 아이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많은 시간,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쓰는 시간, 가사 노동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시간들이 그 아빠가 스스로 내지는 그 배우자와 엄마와 의논해서 조직해서 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러니까 단순히 실행하는 시간일까요? 많은 아빠들이 학교에 점점 많은 아빠들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지만 그 시간 약속 잡는 건 누가 할까요? 많은 아빠들이 밥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식기세척기를 막 정리하고 돌리는데, 그 식기세척기 약은 누가 주문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어떤 이제 가족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 아빠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실행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함께 할 때, 이게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관계가 정착되는, 구조가 정착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이왕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일도 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 할 거, 그런 롤 모델이 갖춰지면은 많은 청년들이 보면서 그래, 한번 사람도 사귀어 볼 수 있겠지,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롤 모델이 한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집중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로 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력들이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함께 들어오는 내지는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외국인 가족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결국은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그 한국 사회의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클 수 있는,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건 이제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봉학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주 배경 아동들을 특히 더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살면서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 외국인 이주 배경 아동이 그 훌륭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조성,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한 1, 20년 더 내다본다고 한다면 서울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살아도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굳이 스카이 대학 안 가도 이 지역에서 그 이제 서울로 대학 안 가고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열이 높은 대학 안 가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 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어떤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 나름대로 지역 기반의 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래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심으로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많이 이양을 해주면은요,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근데 교육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런 개혁들이 뭐 글로컬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초안이 잡히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1, 20년 안에 이런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도 좀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큰 이제 학습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라도 내지는 거기서 대학 나와서 지역의 인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한 1, 20년 안에도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를 낳았을 때 더 이상 압박 비용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거의 최장 수준에 속하는 노동 안 하고 이제 특히 부모가 됐을 때 유연 탄력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면서 부모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노동시장 개혁. 그래서 압박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교육 개혁과 그다음에 부모로서 돌봄 시간을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는 어떤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것들이 한 4, 50년 좀 장기적인 개혁 과제로 좀 단계 이런 그림을 그려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청년 그래요. 근데 청년의 지원이 집중되고 중장년이나 노인의 삶이 우울해지면요, 청년은 곧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현세 노인의 삶을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고령화 대응 내지는 청년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장년이나 노인에 이제 골고루 이제 분산되는 이제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노인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게 연금입니다. 연금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많이 내고 많이 받느냐, 뭐 조금 적게 내고 적게 받느냐,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연금 개혁이 확실하게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하면은 인구 부양 부담비가 1대1이 되는,
이제 한 4, 50년 뒤에 그 청년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연금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노인이 내 연금을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미리 부담하는 그런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웨덴식 모델, 독일식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금 보험료를 높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연금인데 강제로 드는 개인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독일식 방식 리스터 연금이라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어쨌든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금 내가 부담해서 나중에 내 노후에 받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연금 개혁 방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건강보험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노인이 많아지게 안 그래도 건강보험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건강보험 급여를 우리가 청년 세대 그러니까 취업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능하면 덜어주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 그 행태, 실태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1차 예방예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급하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막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비용 치료의학 중심이 아니라 저비용 예방의학 중심. 예방의학 건강진단 이래가지고 또 거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비용 예방의학 중심으로 예방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이 건강보험이 우리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건강보험 급여를 아무리 높여놔도요 비급여 항목을 늘려놓으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비급여 항목을 그 민간에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급여 항목을 계속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을 높이는데 그게 효과가 나려면 건강보험 그 비급여 항목의 확대를 막아야 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의 민간 중심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한 10%, 의료 서비스 기관 중심으로는 한 5, 6%, 전반적으로 10%가 안 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로 높이는 우리 이제 그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의료원 이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의 의료 그 병원을 지나치게 찾는 우리의 의료 소비 행태의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1차 이제 예방 의료 서비스 중심의 이제 전달 체계가 확산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공공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확대가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